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앵귤러 프레임워크의 여러 핵심적인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닛 테스팅 튜토리얼 영상부터 시작해서요. 프로그레시브 웹 앱, 그러니까 PWA죠. 그리고 변경 감지 메커니즘, 또 트리 쉐이킹, RxJS 옵저버블, 마지막으로 SEO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네요. 앵귤러를 깊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보들을 그냥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여러분이 만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중요한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앵귤러로 앱을 만들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 특히 좀 복잡해지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이제 유닛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유튜브 자료 보니까 카마랑 제스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카마는 이제 테스트를 실행시켜주는 도구, 뭐랄까 테스트 러너라고 하고요. 자스민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문법, 그 describe, it, expect 같은 걸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예요. 아, 역할이 다르군요.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comma.conf.js 파일이랑 test.ts 파일에서 하는데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는데 최신 앵귤러 버전에서는 이 파일들을 직접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 테스트는 어떻게 짜나요? 테스트베드, 이거 많이 쓰던데요. 맞아요. testbed.configure testing 모듈. 이게 뭐냐면 테스트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임시 앵귤러 모듈 같은 거죠. 테스트할 컴포넌트나 서비스, 그리고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여기다 선언해 주는 겁니다. 아하, 테스트만을 위한 작은 모듈이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의존성 모킹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 서버랑 통신하는 HTTP 클라이언트 같은 거요. 테스트 코드에서 이걸 진짜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테스트 돌릴 때마다 진짜 서버에 요청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느리고 불안정하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HTTP 테스팅 모듈링이랑 HTTP 테스팅 컨트롤러 쓰는 법을 보여줘요. 이걸 쓰면 실제 네트워크 연결 없이 가짜 HTTP 요청이랑 응답을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어요.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죠. 코드 자체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가끔은 서비스 전체를 모킹하기보다는 특정 함수만 흉내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또 자스민의 스파이 기능, 자스민 크리에이트 스파이 오브제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네, 테스트로 안정성을 좀 다졌다고 치고 이제 사용자 쪽으로 가볼까요? PWA, 프로그레시브 웹 앱. 이거 웹사이트인데 앱처럼 설치도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자료 보니까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반응성, 속도 이런 것들. 네, 앵귤러에서는 @angular PWA 패키지만 추가하고 몇 가지 설정만 해주면 기본적인 PWA 기능은 구현이 돼요. manifest.json 파일로 앱 정보나 아이콘 같은 거 정의하고 서비스 워커, ng-servworker.js가 백그라운드에서 캐싱이나 푸시 알림 같은 걸 담당하고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데요? 설정 자체는 그런데 사실 PWA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캐싱해서 오프라인 경험을 어떻게 줄 거냐 이런 전략 설계에 있어요. 그냥 패키지만 추가한다고 다 좋은 PWA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크롬의 라이트하우스 도구로 기본적인 요건은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사용자가 앱에서 뭘 클릭하거나 할 때 화면이 바로바로 바뀌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료들 보니까 앵귤러의 변경 감지 메커니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아, 네. 변경 감지. 이게 앵귤러 앱의 반응성을 책임지는 핵심이죠.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셋 타이머 같은 타이머가 끝나거나 이런 비동기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 앵귤러가 뭔가 바뀔 수도 있겠다 하고 변화를 감지해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존.js라는 게 있다고요? 맞아요. 존.js가 약간 감시자 역할이에요.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작업들, 예를 들면 클릭 이벤트 처리, 셋 타이머, HTTP 요청 같은 것들을 감싸고 있다가 그 작업이 시작되고 끝나는 걸 앵귤러한테 알려줘요. 지금이야, 확인해봐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앵귤러가 그 신호를 받아서 뭘 하나요? 각 컴포넌트들이 트리 구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본 전략은 어떤 이벤트든 발생하면 앱 전체 컴포넌트를 위에서부터 싹 훑으면서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화면 도움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컴포넌트를 전부 다 확인하는 거면 앱이 커지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 피보나치 수열 예시처럼요. 입력값이 그대로인데 계속 계산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게 바로 기본 전략의 잠재적인 성능 문제예요. 그래서 앵귤러가 체인지 디텍션 스트래티지 온푸시라는 최적화 전략을 제공하는 거죠. 온푸시요? 그건 어떻게 다른데요? 이걸 컴포넌트에 딱 적용하면 그 컴포넌트는 더 이상 아무 이벤트에나 반응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감지를 수행합니다. 첫째, add input으로 받는 데이터의 참조값 자체가 바뀔 때, 둘째, 그 컴포넌트나 그 아래 자식 컴포넌트 안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아, 그러니까 훨씬 덜 확인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대신 개발자가 데이터의 불변성, 임뮤터빌리티, 그러니까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대신 항상 새로운 객체나 배열을 만들어 전달하는 걸 신경 써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확인 작업을 확 줄여서 성능을 크게 올릴 수 있죠. 그 직원 목록 예시처럼요. 목록 데이터 자체가 안 바뀌면 다른 데서 버튼 눌렀다고 목록이 다시 그려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온푸시 말고 또 성능 높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럼요. 순수 파이프도 좋은 예시죠. 웹뎁 자료에도 나오는데 파이프는 템플릿에서 데이터 보여주기 전에 잠깐 가공할 때 쓰잖아요. 네, 날짜 형식을 바꾼다거나. 맞아요. 근데 순수 파이프는 입력값이 진짜로 바뀌었을 때만 그 가공하는 함수를 실행해요. 숫자는 값으로 비교하고 객체나 배열은 참조 주소로 비교하고요. 아까 그 피보라치 계산 파이프 있잖아요. 그걸 순수 파이프로 만들면 입력 숫자가 그대로면 아예 계산 함수를 부르지도 않아요. 비싼 계산을 건너뛰는 거죠. 오, 이것도 온푸시랑 같이 쓰면 좋겠네요. 네, 시너지 효과가 크죠. 코드 자체를 좀 다이어트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트리 쉐이킹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트리 쉐이킹. 이건 빌드할 때, 그러니까 앱을 실제 서비스용으로 만들 때 코드 중에서 실제로 아무 데서도 사용되지 않는 부분, 이걸 죽은 코드, 데드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걸 찾아서 없애버리는 기술이에요. 아, 안 쓰는 코드를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개발자가 쓴 코드뿐만 아니라 가져다 쓴 라이브러리 코드 중에서도 안 쓰는 부분은 다 제거해요. 결과적으로 앱 파일 크기가 줄어드니까 사용자가 처음 앱을 열 때 로딩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죠. 요즘 독립형 컴포넌트, 스탠드론 컴포넌트 많이 쓰는데 이거랑 같이 쓸 때 효과를 더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NG 모듈 없이 컴포넌트가 직접 의존성 관리하는 방식이죠? 맞아요. 앵귤러 14부터 나왔죠. NG 모듈이 없어지니까 컴포넌트랑 필요한 것들의 관계가 더 명확해져서 트리 쉐이킹에 좀 더 유지한 면이 있어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걸 보면 일단 컴포넌트를 작고 기능 단위로 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필요한 것만 딱딱 가져다 쓰기 좋죠. 모듈화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것만 익스포트하고 가급적이면 정적인 임포트, 익스포트 문법을 쓰는 게 좋아요. 동적으로 임포트를 쓰면 트리 쉐이킹이 분석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드 전반적으로 부수 효과,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임포트만 했는데 뭔가 실행되는 코드는 피하는 게 좋고요. 이런 걸 지연 로딩, 레이지 로딩이랑 잘 조합하면 번들 크기를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능 얘기는 이쯤 하고요. 요즘 웹앱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비동기적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다룰까요? RxJ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시간에 따라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 흐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이요? 네. 그리고 이 흐름을 구독해서 값을 받아 쓰는 게 옵저버블이고요. 근데 진짜 강력한 건 중간에서 이 스트림을 조작하는 수많은 연산자 오퍼레이터들이에요. 연산자요? 네. 맵으로 값을 바꾸고 필터로 걸러내고 디바운스 타임으로 잠깐 기다렸다가 마지막 값만 쓰고 스위치 맵으로 진행 중이던 작업 취소하고 새 작업으로 갈아타고 이런 연산자들을 막 조합해서 복잡한 비동기 로직을 정말 깔끔하게 짤 수 있게 해줘요. 아, 그 연산자 조합이 핵심이군요. 자료에서 하시랑 콜드 옵저버블 차이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네, 이게 동작 방식이 좀 다른데요. 콜드 옵저버블은 누가 구독을 해야 하면 그때부터 값을 만들기 시작해요. 약간 VOD 서비스처럼요. 주문하면 그때부터 틀어주는 거죠. 앵귤러의 HTTP 요청이 딱 그래요. 구독할 때마다 새로운 HTTP 요청이 나가고 구독자마다 자기만의 데이터를 받아요. 그럼 핫은요? 핫은 반대죠. 누가 구독하든 말든 일단 생성되면 바로 값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명이 보고 있으면 다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늦게 들어오면 앞부분은 놓치는 거고요.
자료에선 subject나 behavior subject 같은 걸로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 컴포넌트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똑같은 상태, 예를 들면 로그인 상태 같은 걸 공유해야 할 때 유용해요. 아, 쓰임새가 다르군요. 그 검색 자동 완성 예시가 RxJS 연산자 쓰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용자가 검색창에 막 타이핑할 때마다 API를 부르면 너무 낭비잖아요. 그 예시 보면 디바운스 타임으로 타이핑 멈출 때까지 좀 기다리고 distinct until changed로 똑같은 검색어로는 또 요청 안 보내고 스위치 맵으로 막 빠르게 입력하면 이전에 하던 요청은 취소하고 제일 마지막 입력 값으로만 요청을 보내죠. 이렇게 연산자 몇 개 조합해서 불필요한 작업 줄이고 반응성도 높이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네요. 자, 그럼 앱 안에서 사용자가 여기저기 페이지 이동하는 건 어떻게 처리하죠? 당연히 앵귤러 라우팅이죠. 공식 문서 보니까 라우팅 테스트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라우팅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문서는 특히 라우팅 테스팅 헐네스라는 걸 써서 라우팅 로직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실제 브라우저를 띄우지 않고도 라우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거죠. 아, 라우팅도 테스트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URL에 있는 특정 값, 경로 매개 변수를 컴포넌트가 잘 읽어오는지 아니면 특정 조건일 때 페이지 못 들어가게 막는 라우트 가드가 잘 동작하는지 또 중첩된 라우트 구조에서 부모 자식 컴포넌트가 같이 잘 그려지는지 같은 걸 다 테스트 시나리오로 다루고 있어요. 라우팅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테스트가 정말 중요해지죠. 네, 그렇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SEO, 검색 엔진 최적화요. 자료를 보니까 앵귤러 같은 SPA는 SEO가 좀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거죠? 가장 큰 이유는요. SPA는 처음에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딱 열면 거의 빈 껍데기 HTML만 받고 실제 내용은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동적으로 그려나가거든요. 구글 같은 주요 검색 엔진 봇들은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을 꽤 잘 처리하긴 해요. 근데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검색 엔진들은 더 힘들어할 수도 있죠. 아, 크롤러가 내용을 바로 못 볼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라우팅 설정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인데 주소, URL만 다르게 접근될 수 있어서 중복 컨텐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앵귤러 유니버설을 쓰는 거예요. 서버 측 렌더링, SSR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페이지를 요청하면 서버에서 아예 완전한 HTML을 미리 만들어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아, 서버에서 다 그려서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검색 엔진 봇은 자바스크립트 실행하고 말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받은 HTML만 보고도 페이지 내용을 전부에 파악하고 인덱싱할 수 있죠. 자료에서는 또 시멘틱 HTML, 그러니까 아티클, 내부처럼 의미에 맞는 태그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결국 앱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용자들이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훑어봤네요. 테스트로 시작해서 PWA, 변경 감지로 사용자 경험 다듬고, 파이프랑 트리 쉐이킹으로 성능 짜내고, RxJS로 비동기 잡고, 마지막으로 라우팅이랑 SEO로 앱의 길을 터주고 발견 가능성까지. 변경이나 최적화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온푸시나 순수 파이프 같은 최적화는 그냥 앱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 만족도나 SEO 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RxJS는 또 이런 동적인 앱을 움직이는 피 같은 존재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는 최적화 기법들, 온푸시, 순수 파이프, 트리 쉐이킹 같은 것들 있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앵귤러 프로젝트에서 기본 설정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놓치고 있는 성능 개선 기회는 없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최적화 방법 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게 사용자에게 가장 크게 와닿을지, 와 진짜 빨라졌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